320페이지 계속 이어서 객관적 요건 살펴봅시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각자 A를 때리고 B를 때리고 뭐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동시에 하게 되었을 때 역할 분담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 망을 봐준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행위 결정 능력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들도 실행행위의 분담이다. 따라서 27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28번 지문은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사문서를 위주로 해서 부동산 계약서에서 행사를 할 건데 A라는 사람이 그걸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집주인인 것처럼 좀 행세를 해달라.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네가 집주인이고 이 임대차 계약서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전화를 받았고, 예, 제가 집주인입니다. 임대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 전체 범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방조범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된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린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키워드만 잘 체크하시고 결론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그래서 정범 자체가 인정이 될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단에 있는 29번 지문 이런 것들은 단순 판례죠. 피해자를 지금 신고를 막기 위해서 끌고 갔고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할 분담이 인정이 될 것이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되어서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계속 공모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로 가봅시다. 일단 판례는 공모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일단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잡고 갑시다.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 다른 말로 일심동체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심동체설에 따라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기능적 행위집의 유사설에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 판례 입장은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라서 일심동체설에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을 해버리면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 유사설에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모를 했고 어느 한 사람이 실행행위에 분담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실행행위에 분담을 하지 아니한 사람한테 공동정범이 인정이 되려면 이 실행행위에 분담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머지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 장악력, 영향력, 어떤 이 범죄의 실질적인 기여력, 본질적인 기여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번 지문 가보시면 2인 이상이 공모를 했고요. 그 중에 일부가 범죄에 나갔고 나머지 일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경우를 공모공동정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판례는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공동의사주체설, 다른 말로 일심 동체설에 따라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능적 행위집의 유사설에 따라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자체가 제한되는 거죠.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는 성립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거다. 둘 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제 하단에 가시면 기능적 행위집의 유사설이 대표적인 지문이 32번 지문부터 34번 지문까지예요. 직무조정 한 사람이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이 되면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33번 지문, 지위, 영향력, 장악력, 본질적인 기여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공동정범이 인정이 되겠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사실관계 34번 지문 가보시면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유일한 지배자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근데 실제로 이 피고인은 뇌물 공여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들이 뇌물 공여행위 역할 분담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일한 지배자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를 하는 등 관여를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이 회장님이니까 이 전체 범죄의 영향력이나 장악력이나 본질적 기여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뇌물 공유의 실행행위에 분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할지라도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2번 지문부터 34번 지문 모두 다 옳은 지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지문도 동집할래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자 중에 일부, 뭐 총책 등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편취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행행위 분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랄지라도 총책 등은 전체 범죄의 기여력이나 장악력이나 본질적 기여력 등이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36번 지문은 세 번째 줄에 단순히 망을 보았다 이런 것들도 역할 분담으로써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그 정도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7번 지문은 갑이라는 사람이 단순 가담자가 아닙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시세 조정 행위, 즉 주가 조작 행위를 할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증권 계좌나 지인들의 증권 계좌를 교부를 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면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치를 했다면 이 전체 범죄의 기여력이 인정이 될 것이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되므로 단순한 가담자, 방조범이 될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으로 가시면 38번 지문은 단순 판례죠. 갑이라는 사람이 공문서 위조죄, 실제로는 경찰 공무원증입니다. 경찰 공무원증이라는 공문서 위조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즉 실행행위 분담 자체를 한 적은 없어도 경찰 공무원, 타인한테 즉 다른 공무원자한테 위조를 부탁을 했고 그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지문부터 40번 지문. 폭처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공동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폭처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공동폭행죄가 인정이 되려면 두 번째 줄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해서 피해자를 때려야 되는데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갑과 을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범행을 한 경우에 족하고가 아니죠.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A를 때릴 거다. 공동 가공의 이사, 주관적 요건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렸어요. 공동 가공의 이사도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이사를 기초로 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A라는 사람을 때리게 되었을 때 공동 폭행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후단 부분 틀렸고요. 그럼 이제 40번 질문 가봅시다. 실제 사실관계가 갑을 병이 있고 갑을 병이 A를 놀이터로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을이 A를 때린 게 아니라 갑만 A를 때렸고 을은 옆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고 병은 구경을 하다가 가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갑병한테 공동폭행죄나 또는 공동폭행죄의 공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립될 수가 없죠. 왜? 갑 혼자서만 때렸잖아요. 갑과 을이 같이 때린 것이 아니라 갑만 A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 등과 같은 두 명 이상이 공동 가공의 이사를 가지고 같은 기회에 때린 것이 아니니까 공동폭행죄는 성립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갑과 을이 공동폭행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병이라는 사람도 공동폭행죄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가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 한 사람만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나머지 공모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지문은 빈출되는 지문은 아니죠. 포인트는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피고인이 주요 가담자가 아닙니다. 주모자가 아니에요. 단순 가담자였던 갑이 체포가 돼버렸고 나머지 남아있던 다른 공범자들이 체포된 이유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별도로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니까 이 나머지 범죄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고 인정될 수 있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으시고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으로 갑시다. 공모관계 이탈 중요하죠.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을 해버리면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논의 자체가 이탈의 법리인데 이탈은 실행에 착수 전 문제가 있고 실행에 착수 후에 이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범죄 종료 후에 이탈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진다. 일단 세 가지를 딱딱딱 정리, 구분을 하시고 다만 마지막 케이스 범죄 종료 후에 이탈에 대한 문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수험적으로 봤을 때.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3호 주올리오 사건은 고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 결론 위주하고 나중에 수사 파트에 갔을 때 현행범 체포에 대한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형법적 쟁점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에 착수 전 이탈에 대한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동그라미 1번 목차 가시면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공모 공동 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 근데 실행에 착수 전 이탈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진다. 수직적 관계인가, 수평적 관계인가에 따라서 판례의 범위가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워드 체크하시고 결론으로 갈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인가에 따라서 범위가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42번 지문부터 44번 지문, 수직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는 기억나시죠? 갑, 을, 병, 정이 있었고 누가 성인, 주동자였다. 나머지 을병정은 이제 14, 15, 16 미성년자들이에요. 그래서 강도 범죄를 공모를 했고 지나가고 있던 A라는 사람한테 강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동자였던 갑이라는 사람은 체격이 비대했기 때문에 범죄 장소에 가지 못하고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 가정에 나머지 가담자들은 강도상해죄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주동자한테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법리가 뭐였죠?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해소했다면 이탈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해소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즉 가담들이 결국 범죄를 범했던 경우라면 이탈이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못한 갑이라는 사람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가 돼야 되겠죠. 자, 법리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키워드가 있죠. 공모자가 누구다? 주동자다.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었다면 이탈이 인정이 되려면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 왜? 자기가 주동자니까. 따라서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이탈이다, 이탈이 아니다, 이탈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제거를 해버렸다면 이탈이 인정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43, 44, 사실관계 키워드는 어죠. 키워드는 체격이 비대했다.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앉아 있었다.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 데가 아니라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가 돼야 됩니다. 4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44번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야 될 판례가 하단에 있는 수평적 관계에 대한 문제, 비교. 일명 저수지 동창 사건이죠. 밥, 을, 병, 정이 친구 사이죠. 공창이었고, 그 가정에 A라는 사람을 강간을 했고, A가 초등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격자를 두면 안 되겠죠. 피해자를 살려두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얼굴을 봤으니까 저수지에 버리고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공범자 한 사람이 가책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집에 돌아간 이 피고인한테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가? 자, 법리가 뭐였죠? 정리해 봅시다. 수평적 관계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이탈이 인정이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단 부분 틀렸죠.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이 인정이 되면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고요. 끊으시고. 다만 그 이탈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이탈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이 인정이 돼버리면 이탈자는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렸죠. 그럼 이제 사실관계 가보겠습니다. 갑, 을, 병은 A를 납치했고 저수지에 던져서 살해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일단 공모까지는 했죠. 근데 갑은 A를 납치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나머지 가담자가 결국엔 A를 죽였다. 갑은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이탈이 인정이 된다. 어떤 경우에 수평적인 관계라. 좀 전에 보았던 어사건하고는 비교 정리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7번 지문은 실제 사실관계가 변형이 되고 축약이 되어서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요즘 경찰직 시험의 스타일이니까 사실관계도 중요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허투루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놓고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대충대충 하거나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두 문자나 키워드를 체크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에다가 포섭을 해서 사안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라소니파 사건, 동지 판례예요. 4849, 갑, 을, 병정, 범죄단치 조직제의 조직원들, 수평적 관계입니다. 갑, 을, 병정이 수평적 관계인데 같은 조직원들한테 연락을 받고 반대파 조직원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갈 거예요. 반대파 조직원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가. 근데 그 중에 피고인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의사표시, 명시적이되든 묵시적이되든 의사표시를 가지고도 이탈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48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49번 지문 사실관계죠.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 버렸으면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이탈이 인정이 돼 버리니까 그때 가시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단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목차. 실행의 착수 후의 이탈에 대한 문제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가담하면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죠. 실행의 착수 후에 어떤 공범자 중에 한 사람이 해고를 당해서 빠져나왔을 때 자기가 가담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공범자들이 범죄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할 것인가?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시면 전체 범죄가 포괄해서 일제죠.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범했던 포괄 일제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전체 범죄가 일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고를 당해서 빠져나왔어도 나머지 가담자가 범죄를 범한 이 범행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 역할 분담이나 기여력 정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포괄일제 관계,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실행한 이후죠. 실행의 착수 이후에 해고를 당해서 이탈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이 계속적으로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뭐 나머지 지문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사실관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지문 이렇게 사실관계 사례형 문제로 나와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힐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공동정보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자, 54번 지문, 55번 지문 다 동지 판례고요. 갑과 을이 공모를 해서 낙태 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 미성년자를 유인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고 성매매 알선을 하는 거죠. 그런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수감이 되는 바람에 빠져나왔어요. 갑은 지금 수감이 되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수감 중인데 나머지 가담자가 계속 성매매 알선 등을 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가담자가 범죄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갑이라는 사람은 죄책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따라서 갑은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린 지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지문도 마찬가지죠. 와이프하고 남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계속 범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과 을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갑은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을의 조세범 위반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을 진다. 옳은 지문이 돼야 되겠죠. 갑이 이혼을 하면서 중간에 빠져나왔어도 나머지 가담자였던 을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이탈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넘어가겠습니다. 56, 57.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만약에 이탈이 돼버리면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 그럼 과연 이 사실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일명 담배 사건이죠. 담배 생각이 나서 원래 망을 보다가 망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남아있던 나머지 가담자들이 결국 강도상해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중간에 빠져나온 경우랄지라도 나머지 가담자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 발생을 방지시키지 못했던 경우라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 강도상해죄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56, 57번 지문은 모두 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제 58번 지문이 범죄 종료 후에 이탈에 대한 부분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인간 방패, 윙브리지, 키워드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총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세우기 위해서 윙브리지에다가 도열을 시키면 청해 부대원들이 발사하는 총알에 선원들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미필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될 것이고 이탈이 인정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쟁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정범의 착오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녹출제가 되죠. 뭐 검찰직 시험에서도 간혹 나오고 경찰직 시험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일명 빨리 가자 독촉 사건이다. 이제 뭐 판사 노트를 보시면 사실관계가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제가 따로 판사할 필요는 없을 거고 갑, 을, 병이 A 집에 들어가서 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안방을 뒤지고 있는데 나머지 가담자였던 을과 병이 A라는 여자를 강간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갑은 을과 병이 강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강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자. 독촉을 하게 되었고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강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강도 범죄에 대해서만 공모를 했고 강간 범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 적도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도 한 적도 없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강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2인 이상이 가담해서 강도를 했으니까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겠지만 강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59번 질문은 틀렸죠. 갑과 을이 A를 강도하기로 공모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혀 계획에도 없던 강도 강간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공모를 한 적도 없었고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강도 강간죄의 공동정범 또는 강도 강간죄의 죄책을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60번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시범에 대한 문제. 중요하죠. 조문도 중요하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중요하고 조문의 해석론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부터 동시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숙제죠. 제가 이론 강의 때도 숙제를 드렸지만 19조 원칙적인 동시범과 263조 상해죄의 특례조항은 기본이 되는 조문이고 특히 263조에서 말하는 상해죄의 특례 규정, 조문에서 말하는 상해라는 결과, 상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판례 입장, 통설적 입장,
판례 입장은 뭐죠? 상해 범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죠. 폭행치상죄, 상해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가 포함이 될 거고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뭐 강도범죄, 강간범죄, 과실범죄에는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푸시고 막히는 부분만 틀렸던 부분만 발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